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7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상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후보 수락 연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도 가지 않은 채 오늘 연설에 몰두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그 공화당이든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나흘 동안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파격을 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였죠. 2016년부터 나흘 동안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발언도 해서 그런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전략을 택했고 이번에도 7월 13일에 총격 피습 사건 이후에 상처를 받은 이제 오른쪽 귀에 이제 흰 붕대를 감고 나서 예. 전당대회 그 공화당 미러키 전당대회 첫날서부터 계속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그 대선 후보도 첫날에는 나와서 예. 후보 사퇴를 결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표명하고 짧은 발언을 했지만 계속 나흘 동안의 모습을 드러낸다면은 이런 어떤 노출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후보 지명 수락 연설 준비에 몰두하면서 좀 이렇게 긴장감이랄까요? 서스펜스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살아온 경험, 또 배경, 정치적 포부 같은 것들을 어쩌면 미국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있어서는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현실 감각 없는 급진 좌파다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되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예. 이런 얘기가 있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누구냐? 그러니까 유명하지만 알려진 게 없는 인물이다. 치명적일 유명하지만 잘 모르는 인물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도 싫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싫다는 소위 그 더블 헤이터즈, 양쪽 후보 다 지긋지긋하다. 예. 4년 동안 겪었는데 또 나오냐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 4명 중에 1명은 그렇게 달코 다른 그런 정치인들을 말고 좀 신선한 희망을 불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4년 재직했고 캘리포니아에 이제 상원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더블 헤이터 유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믿음도 가고 경륜도 증명이 됐지만 또 이런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블 헤이터즈가 아니고 인물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싶은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예. 부통령을 한 것은 아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는가? 과연 우리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왜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가? 이미지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닌가? 급진 좌파다,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지나친 노출은 이제 삼가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정치로 캠페인을 좀 끌어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한 다음에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는 정책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연 카말라 해리스 표의 이런 낙태 금지 정책이 무엇인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예. 이민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경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한 정책과는 어떻게 대비되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제는 정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이 되지 않았던 카말라 해리스라는 정치인의 이번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 어제는 이제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죠. 평범하고 친근한 팀 월즈 아재 주지사. 이미지를 가진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통령 후보 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건데 제이디 밴스 상원의원이랑 팀 월즈 주지사. 굳이 공통점을 꼽자면 흑수저 출신의 백인 남성.
이 대결 구도를 이제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이죠. 초선 상원의원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불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이디 벤스도 오하이오에서 정말 흑수죠. 그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을 겪는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혼자 커서 예. 대학에 갈 돈이 없어서 미국 해병대에 지원해서 4년 복무하고 예. 자수성가해서 예일 법대까지 예. 나온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팀 왈츠도 평생 하사관 24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공공학교에서 교사로 그리고 풋볼 예. 코치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가 자기 주택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공화당 측에서는 이렇게 자기 재테크가 부족한 사람이 과연 부통령으로 적합하냐 이런 공격까지 나오고 그렇게 있고, 공격을 하는군요. 하지만 팀 왈츠 측에서는 그러면은 제이디 벤스는 흑수저 출신이라 그랬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그 벤처 기업을 한 다음에 왜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는가 해서 오히려 그것을 역공을 하죠. 나는 진짜 흑수저고 지금도 흑수저고 미국의 중산층을 그리고 대변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를 대변하지만 저쪽 제이디 벤스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기득권이 됐지 않냐. 그래서 어제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40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동네였는데 네, 친하게 지냈고 그 중에서는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없었다. 특히 예일 대학 간 사람은 없었다. 이런 네, 식으로 제이디 들었습니다. 벤스를 찌르는 발언을 했죠. 예. 근데 이제 팀 왈츠도 이렇게 후더분한 미국 중산층을 대변하는 아저씨의 모습은 참 장점이지만 네. 카말라 해리스 대선 후보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은 이미지는 좋은데 네. 과연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통령을 승계한 넘버 투 러닝메이트가 과연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정책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 미국 매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조차도 아무리 논란이 많고 공격을 받았지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젠다 2025 같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 왜 팀 왈츠와 카말라 해리스 팀에서는 아직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하지 않고 있는가. 9월 10일 대선 후보 토론전에는 국민에 대한 의무, 유권자들에서 정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네.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가 뭔지 불분명하다라는 말씀이신 지금까지는 거죠? 이제 0점이 플러스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미지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카멀라 해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전당대회 민주당의 파란색을 상징하는 파란 물결을 일고 있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자들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곧 수락 연설이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수락 연설이 시작이 되면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예. 우선은 얘기를 조금만 더 짧게 이어가 보자면은 전당대회 둘째 날에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 여사가 등장해서 대중의 반응을 좀 끌어냈거든요. 이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4년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1968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와 굉장히 흡사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과 함께 지지자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 기쁨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흘간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백미였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지 한번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 후보를 놓고 분열했을 때 항상 패배했습니다. 예. 좋은 예가 1968년도 그리고 1980년도입니다. 1980년 특히 이란 혁명 그리고 제2오일 쇼크로 미국 경제가 망가졌을 때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죠.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 매스 상원의원 도전을 했는데 지미 카터가 지명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을 지지했던 그 당원들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 당시도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시카고 네. 전당대회 밖이 아수라장이었어요. 반전 데모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차분하고 또 지난 사흘 동안의 그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네. 나와서도 굉장히 단합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968년, 8년, 10년 민주당에 비하면은 굉장히 단합이 돼 있다. 그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그 에너지가 좋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로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발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아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바닥에 쳤다는 민주당 대선이 레이스가 이제는 정말 접전으로 지나갔는데 모든 정당은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고 나면은 이게 컨벤션 효과를 네, 얻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예상됐던 현상인데 이것을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얼마나 장기전으로 이제 70여일 전 남았는데 지속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린다면은 사실 이 미국 대선 레이스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피습됐을 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게임을 끝내지 못한 것이 지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예상보다 굉장히 연설을 잘했거든요.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차분하고 짤막하고 또 단합을 강조하고 했는데 당시 거의 무슨 그 순교자 같은 이미지가 있었던 트럼프 후보가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는데 네. 너무 길었어요. 거의 90분 동안 횡설수설을 했고 단합과 평화를 강조할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판, 미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흠칫 해버렸죠. 트럼프에 지지할 마음이 생겼던 사람들도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때 게임을 끝내지 못했던 것이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에게 그 어떤 이제 단기적인 추세에서 지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굉장히 그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공화당에서 트럼프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당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단합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 우선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문 내용들을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어린 시절 또 성장 과정, 가족 이야기 등으로 연설을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담겼다 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지만 유명하지만 잘 모르는, 예.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었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믿업지 않은 유권자들도 카말라 해리스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지지를 할 텐데 표심을 굳힐 텐데 그런 의심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확신과 안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네. 연설 초반에 보면 이제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있었던 부통령 후보 지명 연설을 했던 팀 왈츠 주지사도 사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제 공공학교 교사를 했고 24년 동안 하사관을 복무했고 풋볼 코치라는 이렇게 후더분한 아저씨의 이미지를 받침하는 메시지를 줬죠. 카말라 해리스는 그래서 성장 배경이 중상층을 이해하는 후보라. 나는 정말 중산층으로 자라왔고 근로자와 중산층을 이해하는 후보다. 그래서 엘리트층,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제이디 벤스, 도널드 트럼프 티켓과는 다르다는 그런 차이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부모님이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난 굉장히 평범한 출신이다. 정말 흙수저고 또 이제 경합주인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강조했죠. 사실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그 뿌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주인데도요.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니까요. 예. 그리고 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가족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다. 계속해서 트럼프 후보와 대비되는 이런 통합과 상식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후보다.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 있다. 내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대통령감이다는 얘기를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러운 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이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미국인을 이렇게 통합해서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팀 월즈도 그렇고 카멀라 해리스도 그렇고 정책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번 연설에서 좀 해소가 됐나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연설을 읽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따라서 나를 대통령직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고 나를 예.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했죠. 예. 두 번째는 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재입상만 안 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consider 한번 생각해 보세요. just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다시 4년 동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다가 선거를 졌을 때 예. 얼마나 4년 동안 미국이 재앙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또 4년 트럼프에게 줄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 4년을 또 경험할 것인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앞으로 4년은 트럼프가 집권했던 4년보다 더 안 좋을 것이 당연하지 않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시퀄이 되게 오리지널보다 안 좋은데 트럼프가 4년 재집권하면 얼마나 더 안 좋겠냐 이런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가 있다면은 기회 경제를 경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근로자, 소상공인 모든 기업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하겠다.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아직 소개가 되지 않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앞서서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졌거든요. 의회 난입 사건 거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예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워딩까지 써가면서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좀 비판 수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했다 보시는지 아니면 적절했다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적절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워낙 그 기대 수준을 바닥으로 낮췄기 때문에 예. 민주당 측에서도 예전에 미셸 오바마 영부인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치사하게 나올 때 우리는 고상하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슬로건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우린 싸운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바꿨죠. 예.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 yes we can 같이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든지 오바마 이기 때 forward 전진합시다라든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선 슬로건 stronger together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합니다. 이런 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우린 싸운다. 싸움이 올 때 피하지 않고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굉장히 강한 투쟁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이번 해리스 캠페인 팀이 예. 트럼프 측에 이제 대응하는 전략으로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도 뭐 생각이 없다, 정신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말들을 계속했거든요. 다 의도가 됐다고 보십니까? 바이든 후보가 예. 후보 사퇴까지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7일 1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노령 리스크, 건강 리스크가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이죠. 네. 예. 횡설수설하고 문장을 읽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때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으로 부렸다가 정정을 하고 예. 또 자기의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불러서 트럼프가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문자까지 보내는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고령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트럼프 이젠 쪽이 트럼프 됐죠. 후보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에게 있었던 유권자들의 이런 우려가 네. 고스란히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옮겨지네요. 향하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린 접다, 우리는 앞으로 간다, 절대로 뒤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59세고 새로운 그런 그 세대를 대표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쇠하고 그렇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안한 트럼프 후보를 다시 한번 4년 동안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봐라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준비된 새로운 세대 미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네,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을 했거든요. 북한의 김정은도 좌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발표한 새 정강 정책을 보면 여기서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삭제가 됐고 외교를 통한 북핵 위협 통제 내용도 이번에는 빠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 동안에 이제 북핵 위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선택을 했지만 북한 비핵화가 목표로서 달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의 이번 정강도 그렇고 민주당의 정강에서도 꼭 집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CBID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북한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는 남겨놓고 예.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좀 더 이제 전략적인 융통성이라든지 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지만
카말라 해리스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아마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과 같이 네. 대북 강경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비판, 독재자라는 예. 트럼프에 대한 비판의 예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꼭 집어서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독재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만의 이런 선택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사회 통합, 그러니까 국정 운영과도 연결이 되는 이런 외교 안보와 국내 정치가 연결이 되는 케이스가 북한이 돼버렸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 가치 문제로 됐기 때문에 만약 카말라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네.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원칙에 입각한 강경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을 때 아까 뭐 좀 심한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발음 연습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라고 딱 예. 크게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두 독재자가 함께 작당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근본적인 비판을 한 독재자에게 어떤 이런 그 전략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을 한다면 한국 측에서는 좀 불확실성 면에서는 한시름 덜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했던 4년간의 이제 외교안보 협력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 틀이 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한국의 이득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게 정강에 명시가 됐든 안 했든 간에 북한 비핵화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목표인데 예.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예,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은 중산층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또 중산층, 소상공인 얘기들을 했는데 공화당 측 전략과는 상당히 다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법인세를 이제 21%, 28%냐 이것인데 예. 그 중산층을 나는 대표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온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근로자층 예. 이해하고 있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은 이제 9월 10일에 ABC가 주관하는 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어떤 식의 이제 경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되겠죠. 예, 지금 참 알 수가 없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펜실베니아에서 피격을 당하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니, 이거 대세론이었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였는데 예. 지금 또 확 바뀌었거든요.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결과를 장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네. 재판, 그다음에 선거였습니다. 아.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피습 사건을 받고 완전히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졌지 예.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트럼프 이길 수 있다. 난 민주당 후보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 고집을 부렸을 텐데 그러네요. 워낙 큰 차이가 나니까 그동안 바이든을 지지했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예. 시간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된다. 나라와 정당을 민주당을 위해서 이것을 바이든 후보가 받아들였고 후보가 바뀌면서 이제는 고령 리스크, 막말 리스크는 트럼프 후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후보를 공격했는데 이제는 때릴 대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 트럼프 공화당 캠페인 팀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 지금 59세 패기 넘치고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 아주 그 어려운 싸움이 돼버린 것이죠. 차라리 피습 사건이 없었으면은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남았고 그 점차 이렇게
장기적인 경주가 계속돼서 11월 5일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높았는데 그러네요. 이제는 완전히 판이 새로운 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앞서 아까 당연히 이번에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국 역시 중도 어느 쪽에 투표를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잖아요. 오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보고 나서 그 표심이 좀 어느 정도 이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 예. 가자 지구에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예. 경합주에서 어떻게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나를 봐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승리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이 경합주를 꼭 이겨야 됩니다. 예.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입니다. 러스트벨트죠. 예, 러스트벨트 중에 이 세 가지 주, 예.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을 이기지 않고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꺾고 대선에 승리할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이 러스트벨트 이 세 가지 주의 여론조사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까지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